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 크로웰입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 중인 도시방위 전략 연구원이자 국방부 소속 컨설턴트로서 15년째 다양한 국제도시의 방어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분석해 왔습니다. 이력상 중동의 전쟁터부터 유럽의 분쟁 도시까지 수많은 현장을 누볐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의 수도 서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국방 전략 브리핑 중 뜻밖의 도시가 회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죠. 그 회의의 제목은 동북아시아 전략 요충지에 대한 방어 가능성 분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일본의 요코스카, 오사카,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언급조차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용히 화면에 나타났고 회의실 안이 갑작스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위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북한과의 직선거리 40km, 미사일로 치면 20초면 도달하는 거리죠.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그토록 위험한 위치에 있는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역사적, 정치적 이유 외에도 우리가 간과한 무엇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상부의 서울 출장을 자청했고 며칠 뒤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 방어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을 살펴보고 전시에 대비한 가상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동료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제이슨, 돌아올 때 살아서 돌아오면 한턱 쏴야 해. 북쪽 친구들이 마음 바꾸면 위험하잖아. 그 농담은 유쾌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이토록 불안감을 갖고 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3월 초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선 순간 거대한 도시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층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돈된 거리와 택시의 행렬, 어디 하나 무질서한 구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토록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도시가 전쟁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서울시 국제협력팀의 김 과장이라는 인물을 만나 도시 방어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청사는 웅장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이 인상 깊었고 내부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판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 박사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매우 침착하고 논리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 도시는 함락 1순위입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서울은 절대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다음날 시청 내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도시 방어 시뮬레이션 자료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의문을 품은 채 호텔로 돌아왔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에도 밝게 빛나는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에는 언제든지 포문을 열 수 있는 적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도시를 유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단순한 자존심이나 정치적 상징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 도착한 진짜 이유는 서울을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해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저의 서울 관찰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은 분명히 무너지지 않는 도시였으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논리로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 내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은 약속한 대로 저를 맞이했고 내부 보안 절차를 거친 뒤 전시대응 통제실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구역별 실시간 상황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 지휘소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위기 대응 허브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이곳에서 도시 전체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김 과장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확고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어 하나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장사정포 공격이 개시되자마자 서울 전역에 일제히 비상경보가 울리고 태피령이 방송됩니다. 각 구역별 대피소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속도,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환 절차, 지하철망의 방어 셔터 작동까지 실시간으로 재현되는 이 영상은 제가 평생 본 어떤 전쟁 시뮬레이션보다도 정교하고 놀라웠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피 전환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시민훈련이 그 근간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말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도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외곽의 대규모 지하 방공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해당 위치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었고 시설 내부에는 병상 수백 개, 비축 식량과 식수, 의료기기, 심지어는 독립적인 자가발전 시스템까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이 공간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갑작스레 봉쇄되었을 때를 대비한 하나의 생존 도시였습니다. 전시에는 이 도시가 스스로 닫힙니다.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고 시민들은 지하에 머물며 모든 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기능의 유지를 전제로 한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방어의 개념을 초월한 살아있는 구조체였습니다. 시민 인터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모의 대피 훈련과 드론 경로 안내 교육, 응급 응대 시뮬레이션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사는 도시니까요. 저는 그 소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군복도 계급도 무기도 없이 단지 책임감 하나로 움직이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진정한 방어자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종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차량 2대가 충돌한 사고였고 도로는 곧 마비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장 인근 상점 주인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이 사고 처리를 도우며 교통을 정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또 다른 이는 응급 키트를 꺼내와 출혈을 멈추려 애썼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어요. 누구 AED기 위치 아세요?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근처 카페에서 AED 기계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단 3분도 되지 않아 전문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 처치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의 훈련처럼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그들은 명확한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지를 쓰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민이 무기인 도시이다. 그 어떤 무장보다 이들의 집단적 사고와 대응 능력은 가공할 만하다.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돕니다. 서울은 공격당할 수는 있지만 점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왜 함락되지 않는지를요. 서울은 단순한 땅이 아닌 사람들의 믿음과 일상, 그리고 준비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의 방어력이라는 단어가 단지 군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는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시각을 송두리째 뒤집었고 제가 가진 모든 전술적 기준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남산 아래 인근에서 열린 재난대응 워크숍이 끝난 뒤 저는 일정을 마치고 시청역 부근의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번화한 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군중들이 놀라 달아나는 소리, 차량 클락션, 그리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도심 한복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한 중년 남성이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미 몇몇 시민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공황 상태로 대부분의 행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몇몇 사람들이 빠르게 현장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인근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방범봉을 꺼내들고 조심스레 범인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동시에 옆 건물에서 경비복을 입은 남성이 무전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통신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청년은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격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접근하자 시민 2명이 동시에 소화기를 들고 분사하며 그를 제압한 것입니다. 분말이 퍼지는 사이 쓰러진 시민들에게는 이미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처럼 정밀하고 무엇보다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범인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구조대와 소방대도 거의 동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연락했는지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근처에서 도움을 주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조대원이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근처 미용실에서 일해요. 이런 상황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서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의 대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의 방어력은 단순한 훈련된 관료나 군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몸속에 스며든 행동 양식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거리 곳곳에는 비상대피 안내표지와 드론 호출용 코드가 부착되어 있었고 커뮤니티 센터에는 정기적인 방제 교육 일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위기 대응 모의 수업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대피 훈련까지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안심하죠. 이처럼 시민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위치에서 서울이라는 유기체의 한 세포처럼 반응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였을 때 도시는 하나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중구의 오래된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염은 빠르게 확산될 위기였고 좁은 골목 탓에 소방차 진입도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골목 주민들은 이미 그 순간을 대비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마다 비상호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이 각자 분담한 위치에서 화재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슈퍼 주인은 가게에 생수를 꺼내 물량을 보충했고 아이들까지도 마스크를 나눠주며 연기를 피했습니다. 화재는 7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도착한 소방대는 오히려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탄하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지 수도라는 타이틀을 가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시민의식이 기반이 된 자가방어 도시, 그리고 매일을 준비하는 도시였습니다. 사건 후 서울시에서 주최한 긴급보고 간담회에 참석한 저는 김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무기입니다. 도시의 일상이요. 위협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습관과 체계, 그것이 서울의 방패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거대한 방벽과 고성능 미사일 방어체계, 첨단 위성망을 분석해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곧 도시 전체의 면역체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을 공격한다는 것이 단지 군사작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외부 충격을 감지하고 각 부위가 자율적으로 반응하며 심지어 타격을 폭구하는 자가회복 능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파괴하려는 자는 결국 도시 자체와 싸우게 되는 셈입니다.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의지를 가진 수백만의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 밤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작은 문화축제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음악을 들으며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비눗방울을 쫓으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중 문득 김 과장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공격받을 수는 있어도 폐허가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 도시는 살아있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수사였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느꼈습니다. 서울은 숨쉬고 반응하고 고통에 맞서며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에 머문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강북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시민 간담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도시방어의 미래였습니다. 초청장에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생생한 토론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죠. 도서관 대강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군인, 소방관, 공무원, 고등학생, 은퇴한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방어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울은 방어만 잘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무서운 뉴스가 많아도 우린 내일을 붙어요. 준비하는 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도시의 철학을 응축한 듯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단지 폭격에 견디는 도시가 아니라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도시였습니다. 희망과 공동체 정신, 서로를 위한 책임감. 그것이 방패였고 무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외곽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 근처의 군사시설, 지하벙커, 방공포 진지들. 그 모든 장비가 중요한 건 알지만 저의 눈은 그것들을 조작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에 머물렀습니다.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던 병사, 폐기물 처리 차량을 운전하던 시민 안전요원,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민간 조리사들. 서울은 철판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며칠 전 북한의 전략 드론이 DMZ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 서울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은 평소처럼 복잡했고 어린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으며 퇴근한 가장은 치킨과 맥주를 들고 가족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것이 서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 밤, 저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어 내려간 한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세계 안보 컨퍼런스에서 도시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서울을 중심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기술과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시민이 중심이 된 도시방어 체계에 대해 설명하자 몇몇 미국 고위 관료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술 없이 생존한다는 건 이상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울은 기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은 시민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은 공격자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 이 도시를 공격했는가? 라는 질문을요. 그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서울을 향한 군사적 공격은
그 자체로 전 세계 윤리적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단순히 병력과 무기를 투입해도 점령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시스템이 아닌 기억이고 연결이고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제 생각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전쟁이란 단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의지,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것을 오히려 반사시키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저는 서울역 광장에서 우연히 마주한 거리 공연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춤을 추고 노인들이 박수를 치며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대 위 싱어송라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가능해. 매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 순간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도시에 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제게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느냐고. 대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공격하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파괴한 것입니다. 서울은 지금도 숨쉬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는 택배 기사의 발걸음 속에서, 학원에 늦을까 뛰는 학생들의 숨결 속에서, 새벽 어묵, 국물의 따뜻함을 느끼는 시민들의 표정 속에서요. 제보자 전직 미군 전략 분석관 존 밀러.